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출문제풀이반 이제 맞죠? 예, 시작이고 오늘이 그 모든 과목에서 첫 시간인가요? 이번 과정에? 예, 알겠습니다. 정치가 제일 1순위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자, 그 기출문제풀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석 달 정도를 우리가 진행할 생각인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도전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시험의 성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보통 강사들이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지금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출문제 과정이라고 저는 모든 과정에서 손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풀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 기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 출제 영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써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가 그 수업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모범 답안을 불러드리고 또는 이렇게 해서 뭐 적어드리고 하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록하신 다음에 그걸 암기하시려고 하는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와서 그래도 조금 10분이라 오늘 첫날이기는 어떤 제약이 좀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평소에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치 과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리 답안을 작성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연습장이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시험에서 나는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누적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글씨 자체도 정서하시는 연습. 본인의 어떤 그 글씨체가 좀 안 이쁘다. 좀 나는 좀 악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해서 좀 바른 글씨로 쓰시는 연습들까지 해서 실질적인 시험에서의 어떻게 보면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답안 작성에 대한 구체적 연습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충실히 좀 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오늘 1회차지만 제가 그 2회차까지 해가지고 뭐 나눠서 드리기보다는 1회차로 해서 33페이지 정도가 지금 되잖아요. 그죠? 내용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2회 다음 시간까지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문제를 좀 많이 넣어놨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풀어보시고 미리 작성해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불러드린 모범답안과 비교해보시면서 이제 조금 더 그거를 가다듬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프린트의 그 첫 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그 진행하는 순서는 집중반에 있는 제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정치학 일반론 한 다음에 정치 사상 파트, 이데올로기 파트 그런 식으로 집중반에 남아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이 기출문제 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1번 문제를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 기출이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기출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넘버링해서 1-1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주제에 따른 저만의 어떻게 보면 또 예상 문제 또는 변형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능에서 다루는 문제들이 있으면 뭐 평가원 모의고사나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수능 정도는 한번 다뤄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해당 영역이 있으면 문제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8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자, 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4번 주제가 이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4-1번부터 해가지고는 이건 전부 다 수능 기출 문제 역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만 국한하지 않고 평가원 모의고사나 그런데 어떤 자료 분석에서 좋은 문제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선거 파트에서는 다 수록해서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파트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능에서 그 자료 분석형 문제로 나오는 이 선거 파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아름답게 더 이상 난해하게, 더 이상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잘 정교하게 잘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수고로움은 제가 좀 덜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모두 다 녹여낼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 정치학 일반론 해가지고 1회차 보시면, 자, 이렇게 기출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제 박스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재 시험의 룰이라고 하는 서답형 시험의 어떤 형식을 잘 보시면 되겠지만, 한 문제 정도가 나왔네요. 데이비 이스턴의 그 정치의 어떤 정의에 관련해서 권위라고 하는 말,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기입형은 한 문제 나왔었고, 그다음에 단순 그 객관식으로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 현황은 모두 다 뭐예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문제예요. 수능에 관련된 1번 문제로 반드시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또 교과서적 표현으로 한다면 좁은 의미의 정치 또는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수능에선 1번 문제로 나오지만, 그리고 그래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지만 우리 임용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갈게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답은 2번 두베르제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정치의 본질에 관련해서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 성격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1번 문제로 가시면, 대립하는 사회적인 대립 때문에 형성되는 정치적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 기억번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요구했던 기입형으로서의 단어는, 용어는 양면성이고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정치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고, 이렇듯 정치는 상반된 가치와 감정, 믿음을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정치는 니은의 성격도 갖는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뭐죠? 권력성입니다. 권력성. 자, 그래서 개인이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립하는 다른 가치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력성과 일맥상통한다. 자, 그래서 정치는 일종의 힘겨루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자, 됐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패러그라.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시대정신,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집단의 요구 등을 고려하는 한편, 공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든 정치 행위는 그런 양면성과 권력성을 지니고 있어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질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소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추진력 있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정치 권력에 충족시켜야 될 요건이죠.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 두 번째, 디귿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써라. 뭐겠습니까? 정당성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정답은 뭐라고요? 정당성.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또는 국가 권력, 또는 정치 지도자가 행사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당성을 보유했을 때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자, 따라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정당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또 쓰라고 했어요. 두 가지 요건을. 그죠? 자, 그러면 기억하시는 거 뭐 있어요? 정당성의 요건. 합법성하고 도덕성입니다. 합법성하고 도덕성. 근데 이거를 뭐 하래요, 지금? 서술하래요. 서술하랍니다. 합법성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합법성. 정치 권력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획득돼야 하고, 또 법률에 근거해서 행사돼야 한다. 합법성은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획득돼야 돼. 쿠데타로 획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합법적으로 획득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법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권력의 내용이, 그죠? 민주적 가치를 뭐 해야 되고, 구현해야 되고, 일반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민주적 가치를 준수해야 되고, 또는 구현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일반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해당 영역에 관련해서는 아무튼 뒤에서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은 1회독 정도는 다 끝나셨다고 저는 보고, 그래도 뒤에서 끌어올 수 있는 또 연관된 개념이 있으면 같이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아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학자가 아까 누구였죠? 두베르제였잖아요. 그때 이 두베르제가 이제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투쟁이고요. 그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질서입니다. 질서.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 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라고 좀 여유롭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베르제는 또 투쟁으로서의 정치와 질서로서의 정치를 얘기를 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못 썼다라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덜 됐을까 해가지고 뭐 좌절하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왜 이걸 언급을 했냐면, 투쟁으로서의 어떤 정치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들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주의예요, 그게? 현실주의고요. 투쟁으로서의 정치 또는 투쟁으로서의 측면을 강조해서 바라보는 정치적 관점을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질서로서의 정치를 강조하는 관점을 뭐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또는 국제정치 쪽으로 본다면 뭐 이상주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만 한번 봐주세요. 데이비 이스턴이 정의한 정치의 정의,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서 사회의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다, 이렇게 정의했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무슨적 배분, 권위적 배분. 그래서 이 두 글자 쓰시는 거는 이제 일반 상식이 되었죠. 그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2-1번인데, 그 이스턴이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정치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대이론을 만들었죠. 폴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 이론 또는 정치 체제론을 통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작성 방법에 보시면 제시문 쭉 한번 읽어보시면, 기역,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 자, 그러면 기역은 마찬가지로 권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램이요. 이러한 정치 현상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먼저 무슨 기능이래요? 투입이죠. 디귿에 해당하는 건. 그래서 요구와 지지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요구는 이렇고 지지는 이렇다. 자, 그러면 다음은 리을, 무슨 기능이에요? 산출 기능이고, 자, 마지막으로 미음 뭐예요? 환류입니다. 환류. 자, 그러면 용어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작성 방법 두 번째, 밑줄 친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이래요. 정치 현상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니은을 어떤 행하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정치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 문장으로 작성해서 서술하라. 어떻게 쓰였을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 자, 뭐라고 쓰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서 사회의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뭐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교과서에서 정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치의 기능. 자, 첫 번째. 희소 가치의 배분 기능이다. 희소 가치, 사회적 가치가 희소하잖아요. 자, 그걸 배분하는 기능을 한대요. 그래서 대립, 갈등을 해결하는. 그래서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사회에서 존재하는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뭐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기능.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기능 해가지고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정치의 기능이. 자, 됐죠? 됐죠? 좋아요. 우리는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이거?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통해서 대립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다라고 하는 정의를 통해서 정치의 기능은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이게 옛날 객관식 문제이긴 한데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A, B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가 요구와 지지가 있으면 요구와 지지가 딱 이렇게 있으면 정답으로 하겠는데 그 요구 지지를 포함하는 선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정도 처리하시면 되겠고 이게 현실적 어떤 요구와 지지를 표명하는 현실적 어떤 제도들, 방안들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 제도를 통해서 투입할 수 있고 여론을 통해서 투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 정도 체크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평소에 이제 강의를 하고 할 때 그 투입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형태로 투입이 된다. 그래서 그걸 외우자라고 했어요. 그 용어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요구와 지지다. 요구, 지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산추는요. 정책 결정으로. 정책 결정으로. 이거 외우자라고 했어요. 우리만의 약속이죠? 그죠? 자, 그러면 3-1번 보시면 자, 3-1번 보시면 정치 과정의 체계에는 A와 B라고 하는 두 가지 투입 요인들이 있다. 자, A는 체계에 들어가서 통제되거나 일정 정도 여과되어야 하는 도전적인 요인이래요. 그럼 A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예, 요구죠, 요구. 요구, 디맨드.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자, 그 다음에 B는 체계의 작동과 존속에 힘을 보태주고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래요. 뭐겠어요, 이게? 지지입니다, 지지. 자, 그 다음에 한편 정치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들은 C를 통해서 다음 식의 투입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C에 해당하는 용어는 뭘까요? 환류입니다, 환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2번 가겠습니다. 3-2번은 정치 체계로부터 뭐예요? 산출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정도 고르시면 되는데 3-2번은 잠깐만요. 1번 결정된 정책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뭐겠어요 이게? 환류. 그 다음에 2번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낼수록 하는 힘 뭐예요? 투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 4번 가치가 특정 방식으로 배분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표현. 이게 요구죠, 요구. 그러니까 넓은 범위로 본다면 뭐 투입의 하나의 형식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3번은 이건 데이비드 이스턴을 좀 심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턴에 관한 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정치 체제를 데이비드 이스턴은 자, 기억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로 쓰랍니다. 혹시 아시나요, 혹시? 예, 민주정부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은 자, 민주정부. 아, 이것도 뭐냐,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아,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번 기회에 확인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낼 게 없어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과정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투입 얘기하고 있고, 정책 결정기구 얘기하고 있고, 환류 얘기하고 있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밑줄 친 디귿에 해당하는 주된 주체와 관련해서 현대사회의 특징적 현상을 일컫는 용어를 쓰고, 그러니까 정책 결정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근대사회와 비교하여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결정기구에서 근대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무슨 부의 역할이 강화되었죠? 행정부의 역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정답은 뭐라고요? 행정국가화 현상이다. 자, 행정국가화 현상이고, 이것을 앞선 근대 시기와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근대사회하고 이제 현대라고 본다면, 근대는 자, 무엇에 입각한? 자유. 분필이 산산조각이 났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무슨 국가를 추구했는데? 소국국가. 그죠? 작은 정부를 추구했는데, 현대에서는 이제 무슨 국가 추구하면서? 복지국가. 자,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국가의 어떤 행정사무가 대단히 증대되었다. 많아졌다. 또는 뭐 적극국가를 추구해 적극적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역할을 그다음에 행정국가화 현상은 제가 봤을 땐 또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지금 미래행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교과서의 그 심화탐구 비슷한 뭐 그쪽 영역에서 한 페이지를 행정국가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행정국가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일단 보류하고 이제 행정국가 현상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랄까 흐름을 우리 선생님들 잡으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과거의 정치 과정과 오늘날의 정치 과정에서 투입과 환류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서술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서술형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이쪽 파트는 다 교과서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 만들 때 자료 만들 때 다시 한번 교과서 겸허한 마음으로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학생들한테 서술하라라는 형식으로 교과서에 제시가 돼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과거의 정치 과정과 오늘날의 정치 과정으로 대단히 단순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과정은 누가 주도했겠어요? 시민들이 주도했겠어요? 아니면 국가기관들이 주도했겠습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된 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의 정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답은 과거의 정치 과정은 국가 주도의 정치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투입이나 환류는 뭐했다? 저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답은 과거의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의 투입과 환류는 저조했다는 거죠. 누가 주도했기 때문에? 국가기관, 입법부나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이 주도를 했고, 정치 과정을 주도하고, 그래서 시민들에 의한 투입이나 환류는 제한됐다. 상대적으로 제한됐다, 저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요, 시민들의 이 주도하는 자, 투입과 환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정리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 단순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구도인 거고, 그러면 일단 투입이나 환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이 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겁니까? 일단 생각을 하실 때. 시민들이 하는 게 투입과 환류 기능인 거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산출이잖아, 산출.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는 어떤 그 시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정치의 과정은 당연히 누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출만이 부각되었을 뿐이고 시민들에 의한 투입이나 환류는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현대 민주국가로 오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시민들에 의한 적극적인 투입과 환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비슷한 논리로 우리 선생님들 좀 억압적인 체제, 비민주적인 억압적인 체제의 대명사 뭐 있어요? 예, 전체주의. 그 다음에 또 권위주의. 자, 이런 어떤 억압적 체제에서도 투입이나 환류는 당연히 좀 저조하고 국가기관에 의한 뭐가 많아져요? 산출이 많잖아요. 억압적 체제. 그러니까 이건 억압적 체제 또는 비민주적 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민주적 체제에서도 과거의 어떤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개념이나 하나의 원리로서 같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은 혹시 몰라서 알몬드의 뭐예요 이거? 출제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구조기능주의. 알몬드의 구조기능주의. 자,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에 관련된 내용이 자, 4번째 줄까지 서술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투입 과정의 기능을 4가지로 얘기하죠. 뭐예요? 정치적 충원과 정치적 사회화 충원, 그다음에 이익, 표출, 그다음에 이익, 집약, 그다음에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다음에 산출 과정의 기능이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그다음에 규칙, 판정 기능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건 기본적인 어떤 용어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한 번만 건드려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산출 과정의 기능이니까 규칙, 제정, 규칙, 적용, 규칙, 판정 기능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에 해당하는 거, 정치적 소통,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수행하는 어떤 정치 참여 집단은 대중매체. 리을에 해당하는 건 대중매체. 그 다음에 이익 표출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정치 참여 집단은 이익 집단. 자, 미음에 해당하는 건 이익 집단. 리을 대중매체. 미음 이익 집단. 그다음에 이익 집약 기능의 대표적인 중요한 기구는 정당. 자, 정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5번. 이제 행정 국가화 현상이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되면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입법권, 사법권에 비해서 행정권이 크게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처럼 국가 권력이 행정권으로 집중되어 가는 현상을 기업번 다시 뭐라고요?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행정 국가화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기도 한다.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이따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이 행정국가 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2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이걸 한번 서술하라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이 출처는 교과서예요. 아시겠지만, 교과서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2가지 방향이다. 그래서 이 제시문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화하고 넘어가려고 그 해결 방안에까지는 제가 서술형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어떻게 해결하자? 지금 행정부가 독주하는 거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누구의 기능을 강화시키자? 의회를,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보시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막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죠? 뭐 행정국가화 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의회 기능의 정상화, 의회의 기능의 강화, 기능과 역할의 강화,
여기도 나오고 또 대의제 위기 때도 나오고요. 행정국가 현상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으로 나오고 또 대의제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나오고 또요.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또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이거 하나 가지고 3번 써먹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3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 방안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모하시네요. 행정국가와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나오고 대의제 위기. 그다음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정치의 사법화. 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의회 기능 강화라고 한다면 의회의 기능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해결 방안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옆에 보이시나요? 제시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우리나라는 입법조사처를 신설하고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 지원기구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자라고 하는 건 너무 약간 추상적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예시를 하면 좋겠죠.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을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래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안.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 및 통제를 강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행정부가 세지니까 행정부의 어떤 역할을 또 행정부 나름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다?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명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디귿번.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의 한국적 실험 또는 제도가 뭐냐? 자, 디귿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는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가서. 자,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행정국가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해당하는 적절한 내용을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문제의 또 트렌드가 뭐 특정 단어를 꼭 삽입해서, 활용해서 뭐 답안을 작성하라, 문장을 작성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내잖아요. 그런 어떤 출제의 이유는 뭘까요? 그런 출제의 이유는 뭘까요? 열린 답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답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썼을 때는 그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답형의 형식의 어떤 채점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을 줄여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쉽게 채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파악을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하게 되면 뭐가 있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1번 국민주권. 그죠? 두 번째 그건 헌법의 기본 원리고요. 그죠? 그래서 뭐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지금 이렇게 복지국가의 원리, 막 국제평화주의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헌법의 기본 원리고. 아시겠죠? 그래도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헌법의 기본 원리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머릿속에 정인홍 선생님을 떠오르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김현중이를 떠오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민정치의 기본 원리는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이고, 두 번째 입헌주의, 세 번째 권력분립,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도로서의 대의제, 자, 그다음에 지방자치까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좋아요. 국민주권. 자, 그 다음에 입헌주의. 입헌주의로부터 파생되는 게 뭐예요? 법치주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권력 분립.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 어떤 제도로서의 대의제 원리, 그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방자치 원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지치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행정국가화의 현상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는 거죠. 제가 요구했던 어떤 답안의 작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행정부가 독주하는 현상이니까, 그죠? 자,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 한쪽의 우세함을 절대 권력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권력 분립이죠. 딴 생각해서 그래요. 그죠? 자, 권력 분립이죠. 자, 그러니까 행정부가 독주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원리에? 권력 분립. 그죠? 국가기관 간, 기관 간, 그죠?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또는 충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답안을 쓰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민정식 기본 원리를 아신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혹시 이제 이것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주권의 원리. 자, 왜냐하면 행정 관료는 행정부가 비대해지죠, 그죠? 근데 이 행정 관료는 국민이 선출한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 행정관료, 선출하지 않은 행정관료들이 어떤 국가 정책 결정을 뭐한다? 주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국가의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국민 주권의 원리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됐죠? 그래서 행정국가화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현상이다, 부정적 현상이다. 부정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의 독주라고 하는 부분,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되고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자,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하려고 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관료가 선출되지 않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는 행정관료가 국가 정책 결정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자, 국민 주권의 원리하고도 충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좋아요. 잠깐만요. 저 한번 정리하고 한번 하고 가려고요. 행정국가의 현상, 이놈의 것이 만약에 나오면 자, 일단 행정국가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입형으로 쓰는 것이 제가 봤을 때도 일감해요, 그냥.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국가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편하게 떠오르는 용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로 만족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행정국가의 현상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아까 뭐였어요? 근대 사회하고 현대 사회하고의 어떤 사회적 어떤 국가의 역할이랄까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었죠.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했고, 여기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어떤 행정적 사무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점을 가져온다? 민주주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권력 분립 원칙과 국민주권의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부 내부적인 어떤 자체적인 통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본다면 그 행정부 내부 통제의 대표적인 제도가 보통 명사처럼 쓸 수 있는 단어는 뭘까 있고, 옴부즈맨 제도고 또는 옴부즈만 제도고, 그거의 한국적인 어떤 실험은 또는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다. 그래서 이렇게 딴 정리해주면 행정국가의 현상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땡큐 하고 이제 답안 작성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부터 3-8번은 그 정치 체제론, 이스턴의 이 투입산출 모형에 관련된 문제가 그 역대 수능 문제나 그런 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3-6번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3번.
언론이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산출이에요. 산출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거예요. 공식적 참여자들이. 그러면 언론이라고 하는 건 공식적 참여자예요? 비공식적 참여자예요? 비공식적 참여자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면 그 담당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그러면 투입이나 환류죠. 투입이나 환류. 그래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7번. 기역은 투입, 니은은 산출, 디귿은 환류. 그러면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1번 선지. 정치 집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개인적 투입도 가능하고요. 1인 시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정당의 당론 결정은 산출이 아니죠. 정당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비공식적 참여자. 자, 그 다음에 3번. 환류가 활발할수록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까요? 신속성하고는 관련 없죠. 환류는. 그러면 환류가 활발할수록 무슨 성은 높아지겠어요? 정당성이 향상되겠죠. 정당성. 자, 그 다음에 5번. 민주적 국가일수록 기역, 니은, 디귿의 조화죠. 한쪽이 우세하다,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8번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겠고. 권위주의 국가, 비민주적 체제에서는 무엇에 영향력이 세요? 정책 결정 기구에 의한 디귿, 산출의 힘이 세겠죠. 투입보다는. 그래서 과거의 정치 과정이랄까, 억압적 체제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투입 산출 모형에 따른 어떤 구별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제 7페이지 4번 문제는 말 그대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뭐 냈겠어요? 국가현상설하고 집단현상설. 낼 때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은 내겠죠. 그죠? 언젠가는 한번 낼 거예요. 그죠? 근데 금년에 만약에 낸다라고 한다면 좋겠지만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기본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시하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단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적절한 용어를 각각 써라. 자, 그러니까 기역은 무슨 설? 국가현상설. 그 다음에 니은은 집단현상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밑줄 친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장을 각각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이라고 하는 건 국가현상설의 한계점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집단현상설의 한계점이니까 외우고 계시는 문장으로 쓰신다면 국가현상설의 한계점으로 제일 많이 지적되는 거 뭐예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현상 설명할 수 없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현상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집단현상설의 가장 큰 문제점 또는 가장 압도적인 비판 문장 뭐예요? 국가의 특성을 지나치게 간과하는 약점이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뜬금없이 이익집단은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공공정책의 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열쇠고, 왜냐하면 자유로운 결사체로서의 이익집단의 경쟁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규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며 정부의 반응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공공정책은 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두제라고 하는 폴리아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자 미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집단들의 자유로운 경쟁이 정치 권력의 폭넓은 분산과 균형을 가져왔음을 해명한 바 있다. 그러니까 폴리아키, 로버트 달의 폴리아키라는 말이 나왔는데 폴리아키라고 하는 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아하 무슨 주의? 다원주의를 떠올라야죠. 다원주의. 자, 됐죠? 그러니까 국가현상설하고 집단현상설 둘 중에서 특히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주의의 영향을 받은 관점이다?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관점이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국가, 도, 사회, 집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국가와 집단들 간의 어떤 게 뭐랄까요? 저울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국가하고 어떤 사회, 집단하고의 밸런스를 강조하는 견해죠. 다원주의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됐죠? 자, 그러니까 정치 현상을 파악할 때도 국가만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도 어떻게 보면 사회 집단 중 하나이니까 국가를 포함해서 이 사회 집단 일반에 나타난 모든 현상을 정치 현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으로 파생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니은의 관점이 자, 나에 해당하는 정치학적 관점은 다원주의와 관련된다고 할 때 밑줄 친 미음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장을 집단과 정부라는 각각의 단어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자, 그러면 공공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다원주의에서 바라보는 공공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부라고 하는 단어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써서 자,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답안이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선생님들. 자, 그러면 수많은 집단 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죠. 그러면 다원주의에서 정책 결정은 할 때,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런 걸 되묻는 것이 제가 조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정도로. 자, 다원주의에서 국가는 두 가지 역할이다. 하나는 적극적인 역할, 소극적인 역할. 소극적인 역할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익들 간의 무슨적 역할, 중립적 역할이다. 자, 그러면 자, 정부는 됐죠. 그러면 공공정책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정책 결정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집단들이 주도하는 거죠. 집단들의 자유로운 경쟁 결과, 자, 집단 간 자, 경쟁이 보장되는 거고, 그 결과 뭐가 나와요? 타협이 나오거나,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협상의 결과물을, 그죠? 자, 그러면 정부는 공공 정책으로 뭐 해주는? 예, 전환시키는, 자, 무슨적 역할? 수동적 역할. 그다음에 정부는 다양한 제가 요구했던 정답은 이거예요. 정부는 자, 다양한 이익 간, 자, 무슨적 역할에 치중하고 중립적 역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집단 간에 자, 어떤 타협과 협상의 결과를 정부는 뭐 해주고 수동적으로 공공정책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런 다양한 집단 이익 간 무슨적 역할에 치중한다. 중립적 역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다 안 쓰셨다고 할지라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집단 간의 뭐예요? 타협과 협상의 결과물을 정부는 공공정책으로 전환시켜주는 어떤 역할에 치중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다원주의에서 바라보는 공공선은 뭐예요? 다시 한번. 다원주의에서 바라보는 공공선. 공익, 사회적 공익이란 뭐예요? 다시 한번. 다원주의에서 정의하는, 규정하는 공공선. 뭐예요? 말씀하시죠, 지금. 자신있게. 다양한 이익들 간의 어떤 협상, 타협의 결과물이 공공선이에요. 자, 여기 써 있는 거. 이 타협 협상의 결과물을 공공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유 경쟁이 보장되더라도 자, 어떤 그 경쟁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 공공선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걔네들이 생각하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다원주의에서 바라보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 이익들 간의 어떤 조화와 어떤 균형 상태가 바로 공공선이니까. 협상과 타협의 결과물이 공공선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다원주의가 왜곡될 때는 어떤 현상이겠어요? 왜곡될 때는. 다원주의적 어떤 정치 과정이 문제점을 가져올 때는, 예, 그 어떤 그 자유로운 경쟁 결과에 어떤 공정한 어떻게 보면 경쟁 결과에 타협물이 나와야 되는데 힘센 집단이 그 과정을 주도해 버리면,
우세 집단이 주도해버리면 그들만의 이익이 실현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현실적 문제점이 자, 발생할 수 있다까지 정리하시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자, 국가현상설하고 집단현상설에 관련해서는 너무 그 예상되는 주제이기도 한데, 너무 기본 주제가 이제 되어버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 쓰는 거 일단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정치를 발문 생각하실 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예, 국가현상설하고 집단현상설 일단 연상하시고, 그 각 관점이 내포할 수 있는 한계점, 문제점. 자, 그거를 자, 문장으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집단현상설은 무슨 주의와 친화성을 갖는다? 다원주의와 친화성을 갖는다. 그래서 다원주의의 개념을 파생적으로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쉬는 시간 좀 갖고요. 예. 자, 8페이지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